우리가 사고를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서 지방의 중심 도시에 두었잖아요. 근데 일본군은 그 지방의 중심 도시 도로를 기점으로 쭉 올라오니까 바로 직방으로 그 사고가 위험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사고가 소실되고 불타서 세 군데 있는 사고가 싹 사라집니다. 없어져요. 조선 왕조실록은 1대 태조부터 25대 철종까지 472년간의 기록을 집대성한 책이에요. 조선의 정치, 외교, 경제, 역사 등 모든 부분이 다 망라되어 있어요. 총 1893권에 888책이거든요. 여기서 권과 책이란 개념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아는 권과 책과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책을 세는 단위로 한 권, 두 권을 세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권이란 단어가 아니라 책이란 단어가 우리가 지금 세는 권이랑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두 권의 책이다 하면 옛날에는 두 책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권은 지금으로 따지자면 장, 챕터에 해당해요. 보통 한 가지 주제를 한 가지 챕터로 구성하듯이 옛날에는 한 가지 주제로 서술한 내용을 한 권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이순신 장군에 대한 글을 쓴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이순신 장군은 공적도 많고 뭐 전쟁도 많고 굉장히 쓸 분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자면 책 한 권으로 쓰기엔 모자랄 수도 있죠. 옛날에는 한 책으로 쓰기에 모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두 책도 나오고 세 책도 나오고 책이 여러 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순신이라는 큰 주제로 포괄해서 볼 때는 여전히 이순신이라는 주제 하나에 해당되죠. 그래서 한 권의 책으로 쓰게 됩니다. 근데 원균이라는 주제로 내가 글을 쓴다고 생각해봐요. 원균에 대해서는 별로 쓸 내용이 없어. 별로 쓰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자면 한 권도 안 되는 반 권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럼 옛날로는 0.5책이 되겠죠. 근데 원균이라는 주제로 따질 때는 여전히 한 주제이기 때문에 한 권의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책과 권의 개수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선 왕조실록은 1893 챕터 큰 대주제로 분류가 되어 있고 물리적인 책의 개수가 888개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조실록이라는 것은 실록을 쓰는 사관이 왕이 살아있을 때 뒤를 졸졸졸졸 밟으면서 귀찮게 따라다니면서 왕이 한 이야기가 어떻쿵 저쩌쿵 막 왕의 상황을 다 기록해서 쓰잖아요. 왕은 뭐 귀찮은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법이 그랬으니까. 왕 자신이 실수해서 창피해서 사관한테 야 그거 쓰지 마 빼! 라고 하면 사관은 왕이 이런 실수를 했는데 창피해서 사관에게 쓰지 말라고 했더라. 이런 내용까지 기록해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관이 왕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쓴 책을 초초라고 하는 거예요. 초본의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초초를 한 번 자료를 정리해서 교정한 것을 중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중초를 한 번 더 교정해서 깔끔하게 실록에 담을 수 있게 마무리한 것을 정초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자료는 정초 자료고 초초나 중초 자료는 존재하지 않아요. 기록이 왜 존재하지 않을까요? 예전에는 종이가 매우 고가의 상품이기도 했고 정제된 기록만 남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지 처음에 기록을 이렇게 쓰잖아요. 초초를 씁니다. 그러면 이걸 중초로 바꿔 썼어요. 그러면 이 초초 기록을 어떻게 하냐? 물로 깨끗하게 씻어요. 우리 씻을 세자를 써서 세초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작업을. 그러면 깨끗하게 씻으면 먹물은 싹 씻겨 내려가고 한지를 말려서 그대로 똑같이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새로운 한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재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사용한 데다 뭐 중초도 쓰고 정초도 쓰고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 초초와 중초가 남아있었으면 훨씬 더 풍부한 역사 기록이 있었을 텐데 그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쉽죠. 그 당시에 사관이 직접 그 상황에서 글을 쓸 때의 그 감정이라든지 분위기가 나중에 다 잘려나가고 정제된 기록만 있으니까 역사를 나중에 연구하는 입장에서 그 점이 소실된 것은 굉장히 아쉽긴 하죠. 그래서 이런 정초, 최종 본 정리된 자료와 시정기를 더해서 실록을 완성하게 됩니다. 시정기는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관청에서 시행한 정부 기록이에요. 해마다 중앙정부 지방관청에서 뭐 이런 뭐 정책을 펼쳤고 어쩌고 저쩌고 민생은 어쩌고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을 싹 수집해서 국가 중앙정부 왕에게 보고를 하죠. 이 내용 또한 상당 부분 실록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실록을 하나 만드는 작업은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수백 년의 세월이 거쳐서 기록이 쌓일수록 실록이 완성돼 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힘들게 쓴 기록이 종이잖아요. 어디 데이터에 저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은 한순간일 거예요. 그래서 쓰는 것만큼 보관에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요. 고려시대에도 실록이 있었어요. 고려 왕조실록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죠? 왜냐하면 거란과 몽고의 침입이 있어서 불타기도 했고 약간 남아있는 나머지 기록들도 임진왜란 때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고려 왕조실록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고려사 연구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은 고려 왕조실록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던 이 과거를 거울 삼아서 실록을 정말 만전을 기울여서 보호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고려처럼 전란으로 인해서 이게 몽땅 다 불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략을 쓰냐?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실록을 보관하는 사고를 만들어서 보관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하냐? 수도인 서울에는 일단 한부가 있어야겠죠? 서울인 춘추관에 만들어요. 그리고 충주에도 한부를 보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주에도 보관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디에 보관하냐? 전주에 보관하기로 합니다. 지도를 보면 이렇게 우연찮게 남한에만 4군데가 몰려있는데 이 4군데의 사고를 만들고 실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기로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서울의 정부청사에 한부 보관해 두고 나머지 지방도청이나 주요 중심지쯤에 한부를 보관하는 셈이죠. 그래서 이 정도 4군데 정도 보관을 했으면 설마 전쟁이 터져도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고 맞는 생각인데 문제는 그런 상식을 깨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임진왜란이 터진 거예요. 임진왜란 때 왜군의 침략은 이전에 있었던 지방 반란이라든지 왜구의 노략질이라든지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범위였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4군데에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상식을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일본군이 부산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서울로 진격을 하잖아요. 우연찮게 이 3군데 있는 사고가 일본의 진격로로 쑥대밭이 된 곳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고를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서 지방의 중심 도시에 두었잖아요. 근데 일본군은 그 지방의 중심 도시 도로를 기점으로 쭉 올라오니까 바로 직방으로 그 사고가 위험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이 사고가 난리법석통에 분실되고 소실되고 불타서 이 3군데 있는 사고가 싹 사라집니다. 없어져요. 그래서 서울 춘추관, 충주, 성주에 있는 사고가 다 없어지고 전주에 있는 사고 딱 하나만 남게 돼요. 전주는 다행히도 이순신 장군이 막아주고 권율 장군이 이치웅치 정투에서 막아줌으로써 안전하게 전라도를 지키고 사고를 보호할 수 있었죠. 만약 전주 사고의 실록까지 없어졌다면 우리는 조선 전기 기록이 남아있질 않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간 거죠. 근데 이 전주 사고에 있는 이 실록도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참봉 오희길, 유생, 손옥록이 나섭니다. 이 사람들은 민간인이었어요. 민간인인데도 이 상황을 보니까 이 실록이 위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지고 이거를 옮겨서 보호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전주에 있던 사고가 있잖아요. 이거를 정읍에 있는 내장산 쪽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여기도 안전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평안도에 있는 묘양산으로 옮깁니다. 여기도 불안해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로 옮겨요? 강화도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이 전주 사고에 있던 실록 최후의 한부를 보존하기 위해서 거의 전국을 떠돌면서 보호를 하기 위해 애쓴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에 목숨을 바친 이 민간인들 덕분에 실록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런 난리통을 겪고 났어요. 조선은 실록을 4군데에 나눠서 보관했는데도 모두 소실될 뻔했잖아요. 이 임진왜란 때 너무 된통 당한 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바꿉니다. 지방 중심 도시의 실록을 보관하면 우리가 보관하기는 편하지만 만약 전란이나 어떤 난이 일어나면 그 중심지는 가장 먼저 혼란을 겪을 곳이다. 그러니까 거기 보관하면 안 되고 산골짜기,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런 구석탱이에 보관해야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전략을 바꿔요. 그리고 기존의 4군데 실록을 보관했죠. 한 군데를 더 늘려서 5군데 실록을 보관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울에는 한부를 두죠. 그리고 어디에 두느냐? 안전한 강화도에 한부를 둡니다. 그리고 영변의 묘양산에 한부를 두고요. 봉화 태백산에도 한부를 두고 평창 오대산에도 한부를 둡니다. 총 5군데 이렇게 실록을 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골 오지죠. 완전 태백산맥, 묘양산, 서민 강화도 이런 데다 멀찌감치 안전하게 실록을
보관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 결정은 실제로 나중에 옳은 것임이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실록이 워낙 꼴짝이다 보니까 사람이 접근하기가 어렵고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이 실록을 정기적으로 관리해주고 뭐 바람도 쐬게 해주고 말려주고 벌레도 안 먹게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데 산골짜기에 관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산골짜기에 실록이 있잖아요. 여기 실록이 하나 있는 사고가 있어요. 그럼 그 옆에다가 절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절을 만들면 산속에서 승려가 불공을 들이면서 뭐 이렇게 목탁도 두드리면서 하겠죠? 그러다가 이 실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같이 맡긴 거예요. 절은 어차피 산속에 있으니까 이왕 이렇게 있는 거 너네들이 관리 좀 해라 라고 정부에서 관리 역할을 맡기고 책임을 맡긴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잽싸게 여기 사고에 있는 실록을 다 들고 너네가 산을 넘어서 이동을 해서 어디로 피해라 뭐 이런 명령을 내렸겠죠. 그래서 사고는 이런 시스템으로 쭉 가게 됩니다. 지방 사고의 위치 변화는 약간씩 있었거든요. 근데 서울에 함부를 두고 지방 꼴짜기에 이렇게 분산 배치한다는 큰 전략은 조선 말기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평안하다가 다시 실록이 위기를 맞은 순간이 있죠. 바로 일제강점기 때죠. 그때 일본이 오대산 실록을 일본으로 반출을 하거든요. 근데 반출을 해놓고 잘 관리나 하면 모를까. 간토 대지진 때 이 실록의 90%가 다 소실돼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실록이 거의 통째로 날아간 수준이 돼요. 근데 다행히도 다른 사본들이 남아 있었잖아요. 다른 원본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적상산에 실록이 있었는데 이 실록은 6.25를 거쳐서 북한에 안전하게 잘 보관이 돼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실록은 남한에서 잘 관리를 해서 보존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실록이 참 많은 노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왔어요. 그래서 국보로 지정이 됐고요. 199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잘 보존된 실록을 가지고 연구도 하고 활발한 저술 활동도 할 수 있는 풍부한 자료가 남게 된 거죠. 이처럼 역사 기록을 잘 보존하는 것의 가치는 생각보다 훨씬 더 엄청납니다.